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다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시냐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시냐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시냐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시냐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잘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녀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2위입니다. 아무도 이 소년을 모른다. 상자 속의 소년.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거 또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신,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1위 공개. 자, 11위 마더 사라진 아이들. 1994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유괴 사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엄마는 급기야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Whoever has my children, 말을 어렵게 that 이어가겠어요. they please bring them home.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살 된 마이클과 14개월 된 알렉스를 차에 태우고 교차로 빨간불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수전 스미스. 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흑인 남성들이 나타나 수전을 차에서 끌어내렸고요. 어린 두 아들이 타 있는 채로 차를 탈취해 갑니다. 자, 수잔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침내 실종 9일 만에 두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깊은 호수에 빠져서 그 둘은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유 뭐야. 자, 그런데 범인이 잡히자 미국 전역은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엄마 수잔 스미스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름 돋아. 아니 그러면 중간에 도둑은 뭐예요? 차 도둑은?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경찰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느꼈고요. 곧바로 수잔을 추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잔이 증언했던 교차로 신호등은 감응 신호로요. 다른 차도의 차량을 감지해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수잔이 서 있던 차도가 증언대로 빨간불이었다면 다른 차도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죠. 빨간불에 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렇지. 그렇죠. 거죠. 네. 자, 역시나 조사 결과 수잔이 직접 마이클과 알렉스를 자동차 좌석에 묶어 호수를 향해 굴러가도록 했었던 거였는데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수잔은 남편 데이비드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연남인 톰이 아이를 원하지 않자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정말 이게 욕이 나오죠. 욕이 나오네 이거. 욕설이 그냥 나오죠. 결국 그녀는 1995년 두 아들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10위가 이어집니다. 매일 밤 내 이웃의 피를 부른다.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루며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든 OCN 스릴러 드라마 구해주어. 여기 구해주어보다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멕시코 소노라주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와 10살 아들이 실종됐다며 울부짖는 한 부부.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의 목을 자른 후 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검붉은 혈액을 빈 통에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괴기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해골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해골은 산타 무에르테라고 불리는 죽음의 성녀로 최근 멕시코 빈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컬트 종교였는데요. 저렇게 사람이 많아. 산타 무에르테의 일부 맹신자들은 죽음의 성녀에게 더 많은 구원을 받기 위해 재단에 바칠 소중하고 귀중한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아, 남을 왜 죽여요? 그냥 피가 뭐 자기 그만.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교단의 간부들은 죽음의 성녀를 모시는 재단에 모여 곳곳에 촛불을 켜고 살아있는 소년의 목을 잘라 혈액을 모은 후에 재단 주변에 뿌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달라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재단 주위에 퍼진 혈액의 흔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년 이외에 다른 혈액을 발견한 건데 그래, 처음이겠어, 그게. 조사 결과 살해당한 아이는 세 번째 희생자로 2009년엔 10살 소년, 2010년엔 55세 여성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교단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요.
결국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비뚤어진 믿음이 낳은 끔찍한 살인 사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의 스릴러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이번에 9위입니다. 살기 위해 시작된 잔혹한 연쇄살인, 간 파먹는 남자.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8.20입니다. 어느 잔혹한 유령 이발사 이야기.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하리아나주. 이곳에 살고 있는 53살의 수니타 데비는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발생한 강한 불빛에 놀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웃인 아샤 데비 역시 수니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범인은 욕실에 들어와 아샤의 의식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마치 겁을 주듯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머리만 자르고 봐주는 거야? 뭐 이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었겠다. 그렇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다행히 피해자들이 아득한 의식 사이로 범인의 모습을 기억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런 범인은 밝은 색깔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본 범인은 젊은 여자였다고? 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하리아나주를 기점으로 인근 라자스탄주, 수도인 델리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범행이 확대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 조직의 소행이다, 주술사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유령 이발사를 찾는다며 흉기로 무장한 채 낯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령 이발사의 정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자,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7위를 공개합니다. 피로 얼룩진 유토피아, 데빌 아일랜드. 1906년 멕시코의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은 태평양에 위치한 무인도 클리퍼든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섬에 등대를 건설하고 책임 장교인 라몬 아르노를 필두로 13명의 군인과 아내 그리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클리퍼든 섬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요.
그 결과 1914년 섬의 주민은 무려 1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들을 섬으로 보낸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이 사임됐고요. 이윽고 섬의 정착민들을 방치,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처지가 된 주민들, 결국 영양 부족으로 괴혈병을 앓으며 하나둘 목숨을 잃기 시작했고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책임장교와 섬의 남자들은 카누가 침몰해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이제 클리퍼든 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여자들과 아이들뿐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등장한 한 남자. 무리와 떨어져 홀로 절벽 아래 오두막에 살았던 등대지기 빅토리아노 알바레즈였습니다. 이때부터 유토피아를 꿈꾸던 클리퍼든 섬은 지옥의 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섬의 왕을 자처하며 모든 여자를 성노예로 삼았고요. 자신이 소지한 소총 한 자루만 남기고 다른 무기는 모두 바다에 버린 후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책임 장교의 아내였던 엘리시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엘리시아는 굶어 죽던 아니면 빅토리아노에게 죽게 되는 건 매 한 가지다. 결혼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빅토리아노가 방심한 사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도끼와 망치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해안선 너머에 있는 미국 상선 요크타운 호가 이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엄마와 아들 페드로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